위대한 예술은 결코 단순한 모방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을 초월하거나 왜곡함으로써 그 너머의 감정을 말한다. 예술은 본질상 해석이며 모든 해석은 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상처를 감추되 그 흔적을 남긴다. 예술은 고통의 직설이 아니라 은유이다. 예술가의 삶은 자주 혼란스럽고 병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질서와 이성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재구성하려 한다. 재능은 훈련 없이 무용하다. 그러나 훈련은 재능 없이 기계적일 뿐이다. 예술가는 둘 사이의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예술가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지만 그 시선에 완전히 종속되어선 안 된다. 그는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이 긴장이 그의 내면을 고통스럽게 한다. 글쓰기는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진정한 작가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그는 침묵 속에서 말하는 법을 배운 자다. 예술은 예술가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는 작품을 통해 고통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고통에서 벗어나진 못한다. 오히려 예술은 고통을 연장시킨다. 위대한 문장은 감정이 아니라 정확성에서 나온다. 글쓰기란 감정을 흩뿌리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정제하는 작업이다. 독창성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능력이다. 예술가는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 비범함을 끌어낸다. 예술가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모방이다. 그는 성공한 형식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부터 창조는 죽는다. 예술가는 감정을 자극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선 안 된다. 그는 불을 다루는 자처럼 가까이 가되 타지 않아야 한다. 예술가는 흔히 과장된 자의식을 지닌다. 그는 자신을 선택받은 자로 여기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느낀다. 이 사명감이 때론 창조를 돕지만 때론 타인을 압도한다. 많은 예술가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 예술을 한다기보다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예술을 한다. 예술은 때로 고통의 위장술이다. 창조의 욕망은 지배의 욕망과 닮아 있다. 예술가는 세계를 통제하고 형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그는 세계를 자기 안에 재구성함으로써 주인이 된다. 예술가가 자신을 너무 많이 표현하면 작품은 자서전이 되고 만다. 위대한 예술은 자기 고백이 아니라 보편의 은유다. 유머는 예술가가 진지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다. 유머 없는 예술가는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작가는 자기 목소리를 찾기 위해 남의 목소리를 흉내낸다. 그 흉내의 반복 끝에서 비로소 자기 고유의 음색이 들리기 시작한다. 시대는 예술가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그를 거부한다. 그는 늘 시대와의 거리 속에서 창조한다. 독자는 작가보다 더 강력한 필터다. 작가는 독자의 오해를 각오하고 글을 써야 한다. 진정한 독해는 작가와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해석이다. 예술가는 고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도 크다. 그는 고독과 사회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천재는 대중의 기대를 배반할 줄 아는 자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 따라가지 않고 낯선 길을 택한다. 예술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실이 감추고 있는 감정을 드러낸다. 그것이 예술의 진실이다. 예술가는 감정의 해석자다. 그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감정에 형상을 부여한다. 글쓰기는 언어의 한계 안에서 싸우는 일이다. 단어는 항상 부족하며 작가는 그 부족함 속에서 완성을 추구한다. 가장 정제된 문장은 가장 많은 수정을 거친 문장이다. 훌륭한 글은 고통스러운 침묵의 산물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예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는 결핍을 위대함으로 치장하고 상처를 개성이라 부른다. 형식은 예술의 구조물이다. 형식 없이는 감정도 생각도
흘러내리고 만다. 자유는 형식을 통과할 때에만 예술이 된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감정의 재현이 아니라 감정의 재확인이다. 예술가는 감정의 익숙함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작품은 오해들, 위험을 감수한 작품이다. 모두에게 이해되는 예술은 대체로 깊이가 없다. 작가는 독자를 이끌되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 그는 독자에게 질문을 남겨야지. 해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예술가는 말하지 않는 것을 다루는 자다. 그는 침묵, 공백, 여운, 그리고 어둠을 빚는다. 작가가 글을 쓰는 가장 깊은 이유는 그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까지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의 목적은 감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감정이 불편하든 아름답든 그것은 진실을 향한다. 진정한 창조는 모방을 통해 가능하다. 모방은 배움이며 창조는 모방의 초과다. 천재는 재능이 많은 자가 아니라 재능을 자기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아는 자다. 위대한 작가는 고통을 말하면서도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고통을 통과해 언어로 만든다. 예술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타인의 목소리를 거쳐야 한다. 그 목소리는 자기만의 고통과 리듬에서 태어난다. 좋은 문화는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인간은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 지적 삶은 반복과 익숙함의 유혹을 넘어서는 데서 자란다. 고상함은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훈련된 감수성의 산물이다. 그것은 단지 정제된 취향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방식이다. 저급한 문화는 빠른 만족을 추구한다. 그는 기다릴 줄 모르고 생각 없이 판단한다. 그 안에는 깊이가 없고 반응만이 있다. 좋은 문화는 복잡함을 사랑한다. 그는 단순한 해답을 의심하며 모순을 견디는 힘을 갖는다. 그것은 성숙한 인식의 표현이다. 문화 수준은 질문의 수준에서 드러난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질문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깊이를 말해준다. 좋은 문화는 모방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뛰어난 모방을 통해 독창성에 이른다. 창조는 비난이 아니라 정교한 흡수 이후의 초과다. 저속함은 무엇이든 쉽게 감동받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왜 감동했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질이 아니라 양에 끌린다. 좋은 문화는 자신의 감정을 해석할 줄 아는 문화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한다. 이해 없는 감정은 언제나 위험하다. 고상한 사람은 소음 속에서 침묵을 찾고 혼란 속에서 명료함을 갈망한다. 그는 조용한 것에서 깊이를, 단순한 것에서 품격을 찾는다. 문화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능력이다. 선택은 안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술이다. 고상함은 흔히 오해받는다. 그것은 잘난 체함이나 냉소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고상함은 본래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질서다. 저급한 문화는 언제나 효과를 중요시한다. 그는 깊이를 버리고 인상을 택한다. 그러나 깊은 사유는 즉각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다. 좋은 문화는 실패를 품는다. 그는 모든 것을 이기려 하지 않고 패배 속에서도 배운다. 그 안에는 유연성과 겸손이 있다. 가장 위험한 무지는 자신이 문명화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겉모습만의 세련됨은 오히려 참된 성숙을 가린다. 문화는 무엇을 소비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태도가 곧 문화다. 좋은 문화는 인간의 약점을 감싸지만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는 연민과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저속한 정신은 언제나 시끄럽고 고상한 정신은 침묵 속에서 말한다. 좋은 문화는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한다. 그는 자만을 경계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좋은 문화의 사람은 자신의 충동을 의심할 줄 안다. 그는 순간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그 뒤에 숨은 동기를 질문한다. 저속한 정신은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감동받는다. 그는 자신이 감정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숭배한다. 문화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그는 판단하기 전에 듣고, 보고, 기다린다. 좋은 문화는 자신의 시대를 사랑하면서도 그 시대를 넘어서려는 욕망을 품는다. 그는 충실하면서도 비판적이다. 지적 허영은 저급한 문화의 특징이다. 그는 지식을 뽐내지만 통찰은 부족하다. 지혜는 조용하고 겸손하다. 고상한 인간은 타인의 조악함에 격분하지 않는다. 그는 연민하거나 조용히 거리를 둔다. 저속한 정신은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한다. 좋은 문화는 말의 수를 줄이고 의미의 밀도를 높인다. 그는 소리보다 침묵의 깊이를 아는 자다. 저급한 문화는 유명세를 진리로 착각한다. 그는 목소리 큰 자에게 끌리고 조용한 자를 무시한다. 문화적 인간은 비판을 견디는 훈련을 받은 자다. 그는 비판 속에서 자신을 확장하며 비난과 분노를 구별한다. 좋은 문화는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끝없는 탐색 속에서 자신을 정의한다. 가장 정제된 문화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문화다. 문화는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 속에서 피어난다. 그는 생략의 미덕을 안다. 좋은 문화는 무엇보다도 사유의 깊이에서 드러난다. 그는 빨리 결론 내리지 않고 오래 머무른다. 문화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습득하고 형성해가는 것이다. 좋은 문화는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지닌다. 그는 결코 스스로를 완성된 자로 여기지 않는다. 문화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듬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꾸밈이 아니라 훈련이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 그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수천적으로 배운다. 사회는 자연이 아니라 훈련과 강제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자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는 집단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독한 자는 위험하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습은 사회의 무의식이다. 그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만 모두가 따르는 명령이다. 관습은 가장 강력한 법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는 조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종을 원한다. 그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성을 억누른다. 조화는 자주 균일함으로 오해된다. 사람들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그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회 속에서 자신을 더 명확히 느낀다. 그러나 그 자아는 종종 가장 피상적이다. 도덕은 사회적 거래의 일부다. 우리는 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선행도 일종의 교환이다. 사회는 성공을 숭배하지만 실패로부터는 눈을 돌린다. 그는 승자의 도덕만을 기억하고 패자의 진실은 잊는다. 질투는 사회적 본능이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처럼 느낀다. 이것이 사회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 사회는 질서의 이름으로 창의성을 억압한다. 그는 변화보다 반복을 선호한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다. 우정은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는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정도 이해관계의 정교한 균형 위에 세워져 있다. 예의는 타인을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것은 무례하지 않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사회는 공동체적 언어를 강요한다. 사람은 자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가 승인한 단어들로 말한다. 정직은 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미덕이다. 정직한 자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그로 인해 고립된다. 인간은 군중 속에서 자신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 그는 책임을 나누고 판단을 흐트린다. 집단은 도덕적 책임을 분산시키는 기계다. 사회적 성공은 진실보다 이미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 그럴듯한 것을 원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본다. 그는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을 내면화하며 자아를 구성한다.
사회는 평등을 말하지만 늘 위계를 만든다. 인간은 평등을 견디지 못하고 우열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다수의 편에 서 있을 때 옳다고 느낀다. 그러나 다수가 곧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군중은 자주 오류를 확대할 뿐이다. 모든 사회는 타인의 고통을 보지 않으려는 습관을 갖는다. 고통은 보기 불편하며 침묵 속에서 방치되기 쉽다. 사회는 위로보다 무관심을 더 자주 제공한다. 존경은 자주 두려움과 혼동된다. 사람들은 강한 자를 존경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도덕적인 사회는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길러낸다. 그는 규범 때문에가 아니라 신념 때문에 행동한다. 사람들은 변화를 말하면서도 변화를 싫어한다. 그는 새로움을 갈망하지만 낯설음을 견디지 못한다. 사회는 기억을 선택적으로 한다. 그는 유리한 것만 남기고 불편한 진실은 지워버린다. 역사는 사회적 망각 위에 쓰인다. 사람들은 고독을 회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고독을 통과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침묵은 사회적 발언이다. 말하지 않음은 종종 가장 강력한 저항의 방식이 된다. 사회는 언제나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에 선 사람을 겁낸다. 창조적 인간은 자주 그 경계 위에서 살아간다. 가면은 사회적 생존의 기술이다. 진짜 얼굴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주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가장 고립된 사람은 군중 속의 이방인이다. 그는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외롭다. 도덕적 인간은 사회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독립적인 인간은 사회의 경계를 흔든다. 후자는 자주 위험한 존재로 간주된다. 우리는 타인을 해석할 수는 있어도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는 공감이 아니라 오랜 침묵과 기다림에서 나온다. 가장 강한 사회는 약자를 숨기지 않고 그 존재를 말할 수 있는 사회다. 그는 완벽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 가장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끝까지 사랑하면서도 그 사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그것은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협상이다.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결혼이 사랑을 지속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결혼은 사랑의 형태를 바꾼다. 남자는 흔히 여자를 소유하려 하고 여자는 자주 남자에게 속하려 한다. 이 두 가지 욕망이 충돌하면 결혼은 파괴된다. 가장 안정적인 결혼은 친구처럼 사는 결혼이다. 그러나 그 우정이 성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기란 쉽지 않다. 여자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그들이 감성적이라는 이유로 이성적 판단을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감성은 이성과 대립하지 않는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삶을 다른 삶에 이어주는 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고통의 탄생에 책임지는 일이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통제하거나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존재가 되도록 기다리는 일이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보상받으려 해선 안 된다. 그는 아이를 거울로 삼을 것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 대해야 한다. 아이는 어른보다 더 예리하게 관찰한다. 그는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미 침묵의 언어를 알고 있다. 가장 많은 거짓말은 아이 앞에서 행해진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오래도록 아이의 윤리를 만든다.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는 말은 종종 자기 감정에 정당하다.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는 자기 욕망을 투사한다. 아이는 어른의 불안과 욕망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그는 말보다 분위기로 세계를 배운다. 진정한 부모란 자신 없이도 아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사랑받으려 애쓴다. 그리고 그 욕망은 관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실수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부모다. 어른은 아이에게
세상을 가르친다고 믿지만 실은 아이가 어른에게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준다. 가장 순수한 사랑은 아이를 통해 온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때론 잔인함으로 변하기도 한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은 동시에 그를 놓아주는 훈련이기도 하다. 국가는 냉담한 기계다. 그는 감정 없이 작동하며 인간을 숫자로 다룬다.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애국심은 자주 사고를 멈추게 한다. 그는 생각 대신 소속감을 강조하며 차이를 제거한다. 국가는 인간의 위대함보다 복종을 요구한다. 그는 개성을 두려워하고 획일성을 보상한다. 가장 위험한 권력은 사랑받는 권력이다. 그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스스로를 신격화한다. 국가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을 이용한다. 그는 사륙을 의무라 부르고 파괴를 명예라 미화한다. 법은 도덕의 최고 표현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법은 종종 권력의 이익을 고정시키는 도구가 된다. 국가는 시민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통제하기 위한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든다. 역사는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는 승자의 언어로 쓰여지고 패자의 고통은 침묵 속에 남는다. 국가는 자주 교육을 통해 복종을 가르친다. 생각하는 시민보다 순종하는 시민을 더 유용하다고 여긴다. 가장 완고한 권위는 스스로를 질서라고 부르는 권위다. 그는 변화의 가능성을 범죄로 취급한다. 국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자유도 멈춘다. 국가가 약자를 돕는 척할 때 그는 종종 새로운 방식의 지배를 시작한다. 국가는 죄를 응징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정의는 그다지 우선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국가란 시민이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믿는 독재국이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끝없이 요구하고 회복해내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자주 다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진정한 국가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충성을 요구하기보다 성찰을 허용한다. 그럴 때만이 국가는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된다. 고독한 자는 자기 자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듣고 그 속에서 낯선 자를 만난다.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에게조차 정직하지 않다. 자기 기만은 인간이 가장 먼저 익히는 방어 수단이다. 내면의 목소리는 항상 조용히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소음보다 그 목소리를 더 두려워한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타인과의 싸움보다 오래간다. 그는 절대 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간을 강하게 하거나 부서지게 한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공허를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는 상을 따라 산다. 그 허상이 진실을 가린다. 진정한 인간은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운 자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기보다 자기 내면의 기준을 따른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느끼고 싶어 하는 감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가장 깊은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만 존재하며 언어로는 닿지 않는다. 자신을 관찰하는 자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복잡함을 알고 있다. 자기 성찰 없는 도덕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무기일 뿐이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함께 있는 법도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 선한 자는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로 흘러간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의 경멸에 과민해진다.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바닥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다. 그 용서는 자만이 아니라 성숙에서 비롯된다. 진실된 삶은 일관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수정 위에 세워진다. 자기 자신을 극복한 자만이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항상 늦게서야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성장을 위한 통과이래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때로 가장 용기 있는 행위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면 타락하고 너무 엄격하면 병든다.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이다. 자기 안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 안의 복잡함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나보다 타인의 시선 속 나를 더 자주 살아간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기회다. 그 속에서만 진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간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진실했는가다.